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의 안수민입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한 낙인 찍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비만한 그런 체격을 가진 분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낙인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차별을 받는 그 시발점, 비만에 대한 대중의 서사 속의 그런 오해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떤 과학적 근거들과의 얼마나 큰 간극들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몇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체중이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체중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널리 잘못되게 회자되는 이런 방정식이죠.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화해 버리면 체중이 자발적인 결정, 그러니까 음식의 양과 운동량을 통해서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암시를 받게 되는 거죠. 방정식의 두 변수를 좀 보겠습니다.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 이런 거는 먹는 것, 운동 이런 거 외에도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섭취는 소비된 이런 음식의 양뿐만이 아니고, 그 섭취된 음식을 소화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이제 음식에서 유래된 결국 에너지의 양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화 효소, 종류와 양, 담즙산, 미생물군, 장 호르몬, 또 영양소를 센싱하는 여러 신경, 그리고 또 이게 주는 뇌에 주는 신호, 이런 거에 결정되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큽니다. 이런 요인들은 이제 우리가 모두 생김새가 다르듯이 기본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인식 밖, 즉 자발적인 통제 밖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개인만의 정해진 특성을 내 의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비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신체 활동만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신체 활동이 이제 총 일일 에너지 소비에서 총 에너지 소비에서 신체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요? 신체 활동이 총 일일 에너지 소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뭘까요? 일일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사율입니다. 키, 그 다음에 연령, 민족, 그 다음에 체질량 성분들, 그리고 또 강력한 유전적인 백그라운드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칼로리 인 아웃으로 체중이 결정된다는 오해를 풀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는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강력한 항상성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체중 조절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체중을 감량하려는, 안타깝지만 개인의 노력에 반대 방향으로, 그걸 상쇄시키는 작용으로 항상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 항상성 조절 시스템은 우리가 잃은 체중이나 지방량을 내 의지로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식욕을 엄청나게 증가시킵니다. 호르몬이나 내분 기능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대사율, 기본적인 대사율 자체를 뚝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결과는 체중 증가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임상적인 증거들이 이건 차고 넘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래 감소되기 전 체중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작동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부분적으로 체중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높은 체중으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요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 생물학적 보상작용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의지로. 인지 범위를 벗어나 있는 건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비만대사 수술 밖에는 없다는 게 현재로서는 한계이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치료 방법인 거죠. 두 번째 오해입니다. 비만은 자발적인 과식과 좌식 생활로 인해서 발생한다. 근데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거는 사실 이걸 뛰어넘는 더 복잡한
결정 과정이 있다는 사실, 그걸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 연구인데요. 정상 체중과 비만한 그룹을 얼마나 누가 더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는 거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상 체중이 더 많이 걸어올 걸로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똑같았습니다. 성인에다가 대입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성인도 또 똑같았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랑 좀 다른 거죠. 심지어는 현재까지도 아프리카 이제 사바나에서 수렵 채집하면서 살고 있는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은 부족과 대도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도시의 비만율이 상당히 높죠. 예, 그 인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소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뛰어다니면서 수렵 채집하는 분들의 활동량이 많아서 소모량이 많을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총 소비량을 차지하는 비율들의 변화가 생겨서 총 소비량을 유지하려는 쪽으로 항상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얼마나 강력하게 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런 연구 결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 생활의 비만의 원인을 모두 귀속시키려 하는 거는 그냥 잘못된 우리 고정관념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비만이 질병, 질환이 아니고 처해 있는 어떤 현재 한 상태이다라고, 상태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대중의 서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질병 정의 기준에 비만한 사람들이 걸린 상황들을 대입해 보면 이 정의에 명확하게 다 충족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이라면 뭐 징후나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 체중 증가, 배가 막 이렇게 체질량 지수도 없고 엄청나게 지방이 증가되어 있어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체중이 또 많이 나가는 것도 증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질병이라 하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또 추가적인 질병의 합병증들에 노출이 돼야 되고 또 그 위험도가 점점 증가해서 악화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 저하 또 동반 질환의 가혹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누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병태 생략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실제로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염증 수치가 인슐린 저항성이 엄청 높고 포만감이나 식욕 조절 호르몬 신호 자체가 완전히 변해서 병적인 상태에 있는 것들 다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비만을 질병이라고 정의하게 된 거죠. 누가 봐도 비만은 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세계 비만 연맹이라든가 많은 의학 단체, 그러니까 뭐 보건기구, 세계 보건기구, 뭐 FDA, 뭐 NIH, 그다음에 뭐 근래들은 나고야 선언 이런 데서 질병으로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비만을 이제 어떤 최소한 질병 과정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도비만은 자발적으로 덜 먹고 운동을 더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만연해 있는 그런 사회적인 대중 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체중과 지방량은 자발적인 음식 섭취 그리고 신체 운동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생리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기본이긴 하지만 체중 감량에 식이요법하고 운동 더 많이 하는 엑서사이즈 앤드 다이어트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영향의 정도가 작은 거죠.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 에너지 소모량을 완전히 다운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응 반응이죠. 몸에서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몸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분비 기능을 통해서 대사율을 낮추고 우리가 감각적인 거, 배고픈 거 증가시키죠. 포만감을 대폭 줄여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소된 체중, 지방량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작동하는 이런 생물학적 적응 반응, 이런 것들은 체중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액티베이션이 돼서 체중을 회복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체중이 일부 증가하는 쪽으로 계속 지속됩니다. 이유는 다음에 똑같은 체중 감량이나 지방량 감소 상황에 처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만들어진 항상성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중이 감량 전부터 다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요요가 발생하는 이런 이유가 내 의지의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련 없이 보상작용, 내가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보상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은 내가 의지로 살을 뺐으나 내 의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요요가 생겼다고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하게 되면 체중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나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내가 나를 질책하게 되죠. 많은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셨을 때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거나 우울증 약을 드시고 자존감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사수술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패한 의지에 대해서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의지로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지 못하니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 라는 잘못된 관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시각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수술이 아주 복잡한 우리 몸의 대사 효과를 교정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속적으로 아주 강력한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쪽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결국 수술을 함으로써만이 이제 체중 감소를 크게 유도하고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쪽에 아주 극적인 그런 유리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편에 걸쳐서 비만에 대한 낙인, 그리고 그 낙인이 발생된 이유들, 그리고 그걸 반박하는 의학적인 증거들, 그리고 어떤 잘못된 전통적인 대중적 서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영구적인 치료법으로 되어 있는 비만대사 수술을 여러 환자분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사회에서도 포용력을 갖고 보아주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 생각에서 강의를 준비해 봤고요. 일단은 비만 낙인과 또 비만에 대한 오해에 대한 강의는 이 두 편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